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오셨죠?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어제 사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의 초점은 역시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한 파장이 오늘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있었던 이제 송영길 대표의 대국민 보고회, 민심 소통 이제 대국민 결과 보고회라는 형식이었는데 가장 관심에 쏠렸던 게 역시 이제 조국 사태 관련 사과였는데 민심과 당심 사이에서 이제 고민의 흔적이 묻어났다는 이제 네. 평들이 있는데요. 두 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이거는 사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거에 대한 여전한 그 내용을 거기다 담고 있고요. 또 느닷없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한 수사 얘기까지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자 그러면 조국 전 장관에서 비롯된 그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조국 사태라는 것이 진정성 있게 그 민주당이 사과를 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네. 부분은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사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과의 내용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짚은 것 같아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지위에 있다 이런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청년들한테 이제 좌절과 실망을 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왜 청년들이 화가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꽤 전곡을 찔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 안팎의 평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꽤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송 대표는 전날까지도 당 안팎에서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과 이후에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번 사과로 조국 리스크를 털어내고 송 대표 리더십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한 170석 되는 거대 정당이고요. 송영길 대표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끌고 나가기는 참 쉽지 않은 거대한 항공모함 비슷한 정당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 당원들 중에 이제 좀 강경한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건 어느 집단이나 좀 강경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 게시판에다가 송영길 대표 사퇴해라 이런 얘기. 이번 일이 있기 전부터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런 목소리가. 그래서 그거는 큰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른바 당내 의원들 중에서 친문재인 성향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가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고 얘기들 하죠. 윤건영 의원이 조국 전 장관님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당 대표로서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이제 반성과 성찰을 일단락짓고 민생 개혁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의 이런 정리에 대해서 당내 이른바 친문 좀 약간 강성 의원들도 대체로 다 동의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게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에 이제 쓴소리 경청 대회 이런 그 투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걸 종합해서 그리고 당 내외 의견을 종합해서 어제 입장을 내놨다고 보고요. 이제 송 대표는 사실은 이걸로 이제 조국 사태와 관련한 논란이 민주당 또는 여권 내에서 끝나기를 희망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우선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자를 내서 본인 주장을 지금도 페이스북 같은 데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도전을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네.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시 그 사람들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데 그 앞장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이런 구조가 돼 있어서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당 지도부는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매듭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겠지만 과연 당내 논란 또는 당외 논란까지도 여기서 잠잠해질 수 있을까?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은 이제 회고록이 시중에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한 첫날 이 송영길 대표의 이제 사과가 나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 전 장관은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한다. 저를 밟고 민주당에 전진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행보와 입장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자기 방어라고 하는 건 저도 뭐 인정을 하겠습니다. 자기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이제 책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뭐 SNS나 또는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논리, 내용 이거에서 뭐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당내에서도 왜 이 시점에 저런 책을 냈을까 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네. 본다면 글쎄요, 앞으로도 아마 이런 주장은 전 조국 전 장관이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치적 파장, 그거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워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와 다르게 조국 전 장관은 자기의 독특한 세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민주당에 상당한 악재 내지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좀 추이가 주목이 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뭐 조국이 오르냐 윤석열이 오르냐 이게 뭐 10대 0, 뭐 100대 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의 어떤 그 도덕적인 함정 같은 게 있죠. 그 본인이 하던 말하고 좀 다르게 자식들을 과도하게 좀 이렇게 감싸고 좀 이렇게 했던 부분,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 지금 그 부분이 이제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나겠죠.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권력을 좀 과도하게 동원을 해서 한 사람을 뭐 완전히 그 먼지털이 하듯이 뭐 이유는 물론 검찰 수사권을 지키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지금 아예 뭐 본인이 대통령 선거까지 나서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을 굳이 따진다면 뭐 어떤 사람은 뭐 8대 2다, 뭐 7대 3이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책을 냈을 때 이게 정치적 파장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좀 정찰이 부족합니다. 나를 밟고 전진해라. 민주당 보고 얘기했지만 조국 전 장관을 밟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총장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의 의도와 관계없이 좀 정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좀 양분시키고 또 괜히 좀 우리 그 여론을 들끓게 하고 좀 다시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움이 굉장히 좀 많이 남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 조국 전 장관 회고록 이번 다시 이제 재등장이 여권보다는 야권에 더 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권에서는 끊임없이 조국을 다시 소환하겠죠. 내년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여권의 이제 그 잠룡들, 특히 이제 빅3 중에 두 분은 조국 전 장관은 이제 두둔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현재 이제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세 분 다 이제 현재 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사실은 다소 두둔하는 듯한 네.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강성 친문에 뭐 휘둘리는 건 아니어도 그 목소리가 실제 과다 대표되는 경향은 있잖아요. 뭐 당원 게시판이나 뭐 이런데 지금도 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네, 올렸다고 하던데 심지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의식해서 두둔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뭐 사이다다 뭐 이런 그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조국 전 장관의 비판하는 쪽으로 저는 그 무게중심을 옮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역시도 그냥 침묵하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사과한 것으로 가름하겠다는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역시 친문과의 한번 또 사실은 뭐 일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해경궁김씨 사건으로.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이제 조국 사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대선 때까지 뭐 야당에서도 불거지고 뭐 조국 전 장관 본인은 또 본인대로 할 말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뭐 1심 판결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텐데 과연 그 민주당의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감싸거나 내지는 침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선하고 번선하고 목표 지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당장 당내 경선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열성 지지층이 호소하는 발언을 했다가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리를 해주니까 송영길 대표의 사과로 이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선에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언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이 얘기 자꾸 해봐야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좀 전에 하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슬슬 움직이는 것 같죠.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행보를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서 회동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공개적인 민생 현장 투어에도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보다는 등판 시점이 빨라졌다는 평이 좀 많은데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 돌풍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별 연관은 없을 겁니다. 그 뭐 이준석 돌풍 뭐 아무 관계 없고요. 네. 다만 약간 좀 초조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좀 엇갈리기는 하는데 전화 여론조사, 전화 면접 여론조사로 하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격차가 좀 더 벌어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대선 나오는 거야? 아니야? 뭐야 도대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지지가 빠지는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존재감을 좀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만나고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민생 투어 현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뭐 민생 투어 현장을 뭐 얼마든지 하셔도 좋은데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도 안 했고, 근데 지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장면인지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라는 이제 매듭의 지점이 있으니까 네. 뭐 그 이후에는 좀 어떤 그 처신 같은 걸 좀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차기 검찰총장 이것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전직 검찰총장이 내가 뭘 하겠다 또는 뭘 어떻게 정치적 행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성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준석 돌풍과도 약간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자기의 스케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제3지대냐 국민의힘이냐 이렇게 그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요즘에 이준석 돌풍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상당히 변하는 모습이 있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훨씬 본인한테 유리하겠다. 국민의힘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래서 국민의힘 쪽의 선택을 그 더 쉽게 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이제 생각이 좀 엇갈리시는 부분이 이준석 돌풍과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제 정치 행보와는 뭐 관련이 있다 없다 좀 그 부분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 그 윤 전 총장의 이제 국민의힘 입당이 좀 많이 이제 기울어진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다음 주 금요일 6월 11일인데 이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당대표 선출이 안 된다면 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또 다른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별 관련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해서 프랑스 마크롱처럼 집권할 수 있을까요? 여기 대한민국이지 프랑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치적 자산을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양분하고 있는 거고요. 가운데 조금 남아있는 거를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차지하고 있다가 그나마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뭐 정치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기와 모양새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또 그거를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건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또 어떻게 작동을 할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이준석 당대표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건 굉장히 현실주의적 그 결정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될 가능성 어찌 보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높아졌다고 저는 그 판단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질문 요지대로 대표가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그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주느냐? 전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네. 무슨 얘기냐면 그 금배지를 달지 않은 30대가 그 제1야당의 대표가 되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 온 것만 해도 국민들 유권자들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의 변화를 저는 봤을 것이라고 보고 이 변화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좀 앞당겼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미 국민의힘이 대단한 변화의 동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윤석열 전 총장이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아무런 기반이 없잖아요. 기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도 바람으로서 충분히 당을 장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하여튼 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정진석, 권성동 의원 외에 초선의 윤희숙 의원과 30대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는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하죠. 특히 장예찬 평론가는요, 윤 전 총장의 첫 참모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떤 인맥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데 얼굴 한번 보자. 예.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동행하게 된 겁니다. 예, 세 가지 키워드로 제가 나름 요약하자면 예, 반문, 중도, 그리고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만났던 이 정책 전문가들이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 평가받는 부분을 아프게 꼬집는 분들이거든요. 반문, 중도, 청년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담긴 전략과 메시지 등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 만난 다른 분이 한 얘기인데 전 좀 이상해요. 반문재인이 어떻게 시대 중심이 될 수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문재인 대통령 출마하나요? 안 합니다. 중도? 중도가 뭐죠? 가운데인가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 중도? 중도가 뭐죠? 그냥 물리적인 가운데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또 청년 그러셨죠. 청년.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또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이 지금 뭐 자산의 어떤 박탈감 때문에 막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이러고 네. 우리나라 정치가 해결해야 되는 최대 문제가 청년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뿐만 아니고 모든 정치인들이 윤석열 총장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지금 아직 그런 얘기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이미지 정치입니다. 전문가 만나면 전문가 됩니까? 이건 좀 곤란하고요. 실체를 좀 보여줘야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나 윤석열은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했지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정치권에 진입하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뭐 반문 뭐 이런 그 일종의 진영이라고는 전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쪽 진영의 세력 그게 이제 주로 자기를 지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하고도 손잡고 외연을 확대해서 대선에 도전하겠다. 근데 이제 뭐 정책 같은 게 안 보인다. 그런데 뭐 정책은 아직 뭐 대선 도전 공식적으로 선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선언하고 나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좀 국민 앞에 공개하고 뭐 거기에서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 전 총장을 향한 이제 검증의 칼날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이제 현재 장모 관련 이제 의혹인데, 여권에서는 이제 그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입장은 조국 전 장관의 10배 이상으로 수사를 당했다고 이제 밝혔는데, 정치권에 만약에 본격적으로 등판했을 경우에 이 논란이 더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 논란을 민주당 측에서 확산시키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윤석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문제가 되겠죠. 그 내용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예를 들어서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든가 네. 뭐 이럴 경우가 되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논란은 나올 것이고 그동안에 나온 뭐 장모나 부인이나 하는 그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미 장모 사건은 검찰이 지금 구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네. 7월 초면은
그 선고가 내려져요. 1심 선고지만 그렇게 내려지면 그거는 오히려 일단락될 가능성이 있죠. 법원에 의해서. 그런 점이고 부인 문제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검찰에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1년 넘게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는지 여하튼 계속 수사 중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정도라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X파일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의 검증 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모와 부인은 별 문제가 없더라도 X파일이 이제 변수가 뭐 될 수 그거 있다.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네.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해보자면 아직 뭐 취재는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만은 네, 알겠습니다. 검증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어떤 뭐 흑색 선선 또는 네거티브 캠페인,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4.7 재보선 때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선거 캠페인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가족과 관련한 얘기는 뭐 유튜버들이나 SNS를 통해서 엄청나게 퍼질 만큼 퍼져 있습니다. 참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좀 뭐 험한 내용들인데요. 이게 양면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이거 전 문제 제기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외곽에서 이제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좀 어떤 실존적인 고민과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출마하려면 자기 가족들을 다 옷을 벗겨서 거리로 내모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신상 이런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이 견딜 수 있을지 참 본인 굉장히 좀 괴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저는 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마찰을 일으킬 때 어떤 검찰의 수사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겠다. 뭐 이런 선의에서 싸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상해졌잖아요. 자꾸 이제 본인이 대통령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대선 출마하는 한 후보의 뭐 사조직처럼 되나요? 이게 굉장히 좀 난감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가장 큰 약점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윤석열 총장 출마하면 검찰이 무너진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논란을 다뤘는데 사실은 그 여권 사람들이 조국 전 장관을 두둔했던 것들도 굉장히 큰 논란을 벌였지만 이거보다 사실 핵심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부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그 법정 구속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도대체 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래야 일단락이 되는 것인데 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조국 사태는 조국이 문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 사과 후 당내 파장 그리고 정치 등판이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